코스닥 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울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개미 투자자들이 다 지금 경제적 파탄에 빠져가지고 야, 이래가지고는 정말 개미들은 다 죽겠구나 주식하면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업 사냥꾼들의 신종작전이 코스닥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사기범들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새 회사 자금 다 이리저리 빼먹고 도망갈 줄은 생각도 못해요. 세계 최고의 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많은 개미들은 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일까요? 코스닥 시장이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왔죠.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별 재미를 못 봤다고 하는데 코스닥 시장의 얘기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마약 수사로 다시 불거진 연예인들의 인권 침해 논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약 사건만 터지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연예인들. 연예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호받고 싶다는 이들의 이유 있는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승현 프로듀서입니다. 지난 5월 15일 한 가요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 한 출연자가 야광 헬멧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헬멧에는 노 드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가수 겸 DJ인 구준엽 씨입니다. 구준엽 씨가 노 드럭 표시 헬멧을 쓰고 나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전 마약을 안 했어요. 저는 결백합니다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냥 1인 시 혼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방송을 통해서라도. 구준엽 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검찰의 마약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7여 년에 걸쳐 경찰과 검찰들에게 마약 투약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는 그 증거 자료는 터무니없는 허위 제보였습니다. 지난달 유명 탤런트인 주모 씨가 마약 복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연예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장소로 강남 일대의 클럽이 지목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클럽 DJ인 구준엽 씨에 대한 제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약을 팔았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을 손에 들고 있는 거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을 입에 넣는 거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을 한 것 같다. 그 세 번째 나오는 거 왜 이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당신이 그러면 3번이나 이렇게 검사 나올 만큼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나한테 몰아세우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허황된 증거로 갖고 나온 거는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자기네들이 날 만들어준 이미지예요. 가만히 있는 시민을 자꾸 괴롭혀요. 그럼 누가 보호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지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은 구준엽 씨의 마약 투약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경찰은 구준엽 씨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이틀 후 구준엽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혐의를 벗었지만 구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뭐 좋다가 아니라 더 그렇죠. 막 그거 봐요 나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준엽 씨는
더 이상 방송에서 마약 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인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는 가수 이은미 씨. 공연 때마다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이 씨도 누군가의 제보로 마약 검사를 2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미 씨 또한 검사 과정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기약에 그런 성분이 있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감기약을 먹었다. 그래서 여기 나올 수도 있지만 국과수에 보내면 바로 아마 그게 아니라는 연락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료로 테스트를 한 거기 희뿌옇게 이렇게 양성 반응처럼 나왔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정확하게 양성 반응도 아니고 그러니까 넘겨짚어 유도신문을 하면서 반말로 이제 했지? 얘기해. 편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반말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굉장히 흥분했었어요. 같이 즐겨볼까? 두 번이나 검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은미 씨는 무대에서 뿜어내는 자신의 열정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맨정신으로 제가 무대 위에서 저렇게 미친 것처럼 날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분명히 쟤는 털면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뭐 한 사람과 가까운 적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제가 아닌 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전화를 통보를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할 줄은 기대는 조금 했었죠. 근데 그러지 않는 걸 보고 이게 공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어떤 대접일까. 나 옷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 2002년에는 탤런트 김정은 씨가 마약 루머에 휘말렸습니다. 친하다고 알려진 탤런트 성현아 씨가 마약 복용으로 구속되면서 김정은 씨가 비밀리에 마약 검사를 받은 일이 톱스타 K양으로 표기되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어 혐의를 벗었지만 김정은 씨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지 손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배우 신하균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관계자의 허위 진술로 경찰은 신 씨에 대한 내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신 씨가 알기 전에 언론에 먼저 노출됐습니다. 신하균 씨는 자청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마약 복용을 한 적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미 팬들의 오해를 받은 뒤였습니다. 이번에 구준엽 씨도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클럽을 자주 드나든다고 알려진 유명 가수 DJ K모 씨라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저밖에 없잖아요. DJ를 하는 K모 씨 저밖에 없잖아요. 저도 결과 검사 나오고 그리고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자꾸 기사가 몇 개가 흘려나가는, 우리 쪽에서 흘려나간 게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저쪽에서 뭐 친한 기자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구준엽 씨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는 한 인권단체를 찾았습니다. 뭐 가수 출신 DJ K씨가 마약 수사를 받고 있다 했는데 그럼 특정되거든요. 가수 출신 DJ K씨는 구준엽 씨 말고 대중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범죄정보관리 시스템을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구준엽 씨도 올라 있습니다. 구준엽 씨는 형사처벌된 적도 없지만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정보로 치면 구준엽이라는 사람은 마약 관련해서 3번 수사받은 사람으로 떠요. 그러니까 3번 수사받았으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식으로 또 4번 수사, 5번 수사도 가능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상반기 마약 수사 종합 수사 결과를 곧 브리핑할 예정이에요. 그걸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그런데 한 사건을 가지고 아직 사건이 종결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수사기관에서 의견이라고 해서 내온다는 거는 조금 이분들한테 곤란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비록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유죄가 결정되기 전에는 죄인 취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판결 전 범죄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동안 몇몇 연예인들이 실제 마약 복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유죄 확정 전에도 바로 언론의 신상이 노출됐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게 된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예인들이 공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기가 많은 경우 그 정도는 심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단순 투약자인 인기 스타 주모 씨는 입건 직후 바로 실명과 사진이 노출됐지만 마약 공급책인 무명 탤런트는 윤모 씨로 처리된 기사가 많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교사, 목사 등 23명의 마약 사범들이 구속됐습니다. 그중 마약 퇴치 운동했던 한 목사, 사회 지도층 인사로 거론되지만 실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느 공인보다도 연예인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보다는 공익과 알 권리가 우선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 것일까? 사익하고 공익하고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 어떤 인권 어떤 침해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쟁점인데요. 그게 국민의 알 권리라 그래서 국민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알 권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무슨 국민의 이 건강이라든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든지. 연예인들이 마약을 흡입하는 행위로 인해서 많은 마약 흡입의 확대가 일어난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약 퇴치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개인의 사안이지만 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연예인 마약 보도의 마약 퇴치 효과에 대해선 이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각심보다는 사실은 이제 보통 청소년들은 그 우상이 배우들이고 연예인들이거든요. 그들의 우상인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했다. 그러면 모방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나오게 되면은 더 플러스적인 요인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더 많죠. 허위 제보로 수사만 받아도 바로 언론에 노출되는 연예인들. 이들은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시민이라고 강변합니다. 그 대중에게도 이 사회에게도 뭐 대중음악가뿐이 아니라 대중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적당히 횟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알몸으로 놓여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네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요구대로 너는 마땅히 움직여야 하고 내가 알 권리를 너는 충족시켜야 하고. 도마에 올라와서 사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근데 그 도마에 올라와서 살긴 살지만 우리도 그 전에 도마에 올라와서 살기 전에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잖아요. 우리도 이 나라 시민이고 한 시민으로서의 권한도 있고 한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딴딴한 사람 아니에요. 연예인이 관련된 마약 사건 후에 기억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연예인의 이름과 마약.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준엽 씨가 계속해서 용의선상에 오른 것도 아마 그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연예인의 인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이유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었는데요. 자신도 평범한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준엽 씨의 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로 끝도 모르게 하락할 때를 생각하면 코스닥 시장은 요즘 그야말로 봄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좀 다릅니다. 소액 투자자들, 일명 개미 투자자들이 울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호황 속에서 그들은 왜 울어야 하는지 강성훈 프로듀서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최영규 씨. 최 씨는 지난달 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의 소액 주주입니다. 최 씨의 4천만 원어치 주식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주식을 샀던 2007년 초만 해도 그 회사는 연 20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건실한 중견건설 회사였습니다. 영양가도 많이 낮고, 대골 수주 쪽으로 건설 쪽에서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탄탄한 그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해두면은 그 당시 제가 이제 처음 한 거라서 잘 모르지만 그냥 묻어두기만 하더라도 좀 나중에 많이 좀 벌 수 있겠다. 회사가 상장 폐지된 것은 대주주와 대표가 몰래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렸기 때문. 명색이 코스닥 상장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최 씨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코스닥에 이런 사기 집단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코스닥이 만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러더라고요. 사기 집단들과 무슨 합법적으로 밀어주는 데 같아요. 하지만 최 씨에게는 돈보다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일로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헤어진 것입니다. 결혼 자금을 같은 종목에 투자하게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하면서 괜찮은 주식이다 해서 계속 권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있으면 집어넣으라고 거의 매일 샀었죠. 계속 싸움이 더 커지고 거의 매일 싸움 샀어요. 난생 처음 한 주식 투자에서 돈도 사랑도 모두 잃어버린 최 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기꾼한테 당한 제 자신이 일단은 바보 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합법적으로 포장을 해주는 국가기관이 원망스럽고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돈 4천만 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제가 사랑했던 사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싶다며 대구에서 제작진을 찾아온 박병수 씨. 박 씨 역시 지난달 상장 폐지된 한 코스닥 회사의 주주입니다. 박 씨의 투자 금액은 총 2,300만 원. 그 돈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던 박 씨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실패 사업에 어떤 거 정리하면서 남아왔던 잔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총 잔금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지금 좀 많이 좀 좌절감이 좀 빠졌죠. 지금 휴대폰 요금도 못 낼 정도로 지금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 좌절감에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다는 박 씨. 죽으려고 그랬죠. 차 가지고 고속도로가에 대구 구미 중간에 몇 차례 걸쳐가지고 제가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일이 작전 세력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을 열심히 어떤 운영을 하다가 경영을 하다가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구나. 작전 세력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작전이란 말 자체도 저는 이게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건 사기거든요. 박 씨가 투자했던 P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3월 초 인터넷 신문과 각종 증권 게시판에 P사가 줄기세포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곧이어 3월 12일 회사는 사업 목적에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 개발을 추가하고 유명 줄기세포 관련 회사의 대표를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로 선임하겠다는 공시를 띄웁니다. 6월 말 400원도 안 되던 주가는 공시 다음 날인 3월 13일에는 845원으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많은 소액 주주들도 이때 줄기세포에 관련된 공시를 보고 P사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공시를 통해서 주총에서 이사를 등재를 시키고 또 그 이사가 실제적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진짜 사업을 시작했고 해서 그때 확신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100% 확신한 겁니다.
하지만 줄기세포 사업 진출 공시를 발표한 지 불과 12일 만에 회사는 회계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된다는 공시를 합니다. 주주들은 결국 상장 폐지될 정도로 부실한 회사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로 줄기세포 관련 공시를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의도되게 투자자들을 선동을 해서 주식을 사게끔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는 치고 나가고 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거짓 공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사기를 당한 거다. 주주들은 또 이 과정에서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P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3월 12일 줄기세포 관련 공시였습니다. 하지만 24일 상장 폐지 결정으로 이 일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런데 4월 9일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S사가 이 줄기세포 회사 지분을 획득했다는 공시를 발표합니다. 이 공시로 S사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P사나 S사 모두 공시 발표 직전에 제3자 배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합니다. 묘한 것은 3월 3일 P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4사람의 명단이 그대로 3월 23일 S사의 주식 배정 명단에도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4사람은 P사와 S사 모두에서 호재성 공시가 뜨기 바로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배정받은 것입니다. P사 주주들은 이 같은 거래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3월 6일날 3자 배정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하한가를 맞기 시작한 3월 16일 그 전에 이미 다 팔고 최고점에서 전부 다 팔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내부자적인 이제 정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물론 물량을 다 처분하고 다시 배정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처럼 쏟아지는 의혹에 대한 P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 회사의 주소로 나와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아직 회사의 간판은 남아있지만 내부는 텅 빈 상태였습니다. 관리실로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부동 나셔가지고 이사를 간 지 좀 됐어요. 그런데 직계품을 지난 며칠 나가셨어요? 8일 나가셨어요. 지난 8일이라면 5월 8일. 네. 이미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 어렵게 회사 임원 몇 명의 연락처를 구해 전화를 해봤지만 접촉을 피했습니다. 저는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요즘 나가지도 않는데요. 저한테 하셨어요? 대표님이나 뭐. 이렇게 대표님, 제가 뭐 이렇게 본부장님한테도 전화드렸는데 뭐 자기는 이제 거기 안 나간다. 뭐. 네, 저도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올 들어 금융감독당국은 클린 코스닥을 만들겠다며 부실화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대대적인 퇴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통틀어 12개에 불과했던 퇴출 상장사 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만 벌써 31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주들은 작전과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히 판치는 현실에서 뒤늦게 퇴출 조치만을 강화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합니다. 거짓이거든요. 거짓이었던 거예요. 이 회사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그럼 아무리 포장해도 거짓은 거짓이잖아요. 근데 이건 저희가 볼 수는 없죠. 이 포장된 건 보니까 안에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장 폐지되면은 밑에 있는 저희 개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피해 보잖아요. 처음부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지. 이런 일들도 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자기네들 꼭 일종의 책임 회피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답답한 생각 듭니다. 자, 강성훈 프로듀서.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 셈인데 투자자들 입장이 참 딱하게 됐군요. 하지만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상장사라도 실적이 부진하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장 폐지가 바로 작전 세력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상장 폐지 후에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이런 작전 세력들이 주식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주로 코스닥 기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자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작전 세력이 적은 금액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신도 작전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한 CEO를 만나 그 신종 수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한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들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받은 대표자들 중에는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 김 씨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 씨의 혐의는 회사 자금 7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 온라인상에서 잘 알려진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김 씨의 횡령 소식은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루 방문객 숫자만 80만 명. 꾸준히 흑자를 내던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인 김 씨. 그는 왜 횡령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가 된 것일까? 어렵게 설득한 끝에 김 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도 코스닥 작전 세력에게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돈 한 푼 안 들이고 상장 하나만 인수했고 경영권을 가져갔고 처음부터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를 주위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정말 이렇게까지 1년 새 회사 자금 다 이리저리 빼먹고 도망갈 줄은 생각도 못했죠. 지난 2006년 당시 김 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는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의 확장이 필요했지만 서버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30억 원을 투자할 테니 한 코스닥 상장사를 김 씨 회사의 명의로 인수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은 늘어나고 서버는 느린데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회사에 운영 지원금 주겠다. 이제 합병해가지고 상장사에 5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내세우니까.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은 수백억 원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거래였습니다. 김 씨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위 이제 저희 이사들이나 그 지인들은 다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앞에 들어오는 거라도 어떻게든 잘 해보자 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추진한 면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멍이었죠. 그냥 잘 걸린 거죠. 자, 수백억 원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거래였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예, 김 씨가 대표로 있는 B사에서 투자가 필요했는데요. 어느 날 C사와 D사로부터 투자 제의가 들어옵니다. 3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이 투자 제의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B사의 이름으로 코스닥 상장 건설 회사인 A사를 인수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B사가 A사를 인수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예, 일단 C사와 D사가 각각 50억 원씩을 내고 B사의 주식 100만 주씩을 받습니다. 그리고 B사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50억을 발행해서 150억 원의 자금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 150억 원의 자금으로 B사가 A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B사가 A사를 인수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C사와 D사가 A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B사의 김 대표의 지분은 80만 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C사와 D사는 각각 100만 주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C사와 D사가 실질적으로 A사를 인수한 것이고 B사는 이름만 빌려준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C사와 D사가 돈을 내고 실질적으로 A사를 인수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예, 이 인수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C사와 D사가 A사를 다른 회사와 개인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20억 원의 차익을 얻고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회사에 팔고 또는 넉 달 만에 10억 원의 차익을
얻고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투자나 뭐 이런 합병이나 이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불과 인수한 지 한 달 만에 팔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뭐랄까 이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져 버린 셈이었죠. 최대 주주가 바뀐 이후 A사에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7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07억 원이 빠져나가고 2007년 전체로 보았을 때는 400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주소 검색 좀 해주세요. A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었을까? 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간 한 회사를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고 찾아가 봤습니다. 등본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는 야산입니다. 공사로 인해 산이 깎인 자국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실제로 회사가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임야지요 거기는 이제 산이니까. 근데 산 89-6번지 번지수지 이게. 그럼 저 산에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저 뭐 땅 파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가 들어가면요 산이에요. 이번에는 관할 시청 측에 문의해봤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등록은 돼 있지만 사업 승인조차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2007년 4월 24일 날 했거든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인간수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 큰 풀에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입지 조건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적정 통보를 해요. 그렇다면 회사 자금으로 투자를 했다는 회사들의 사정은 어떨까? A사가 15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한 회사의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해당 회사의 간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라고 있었어요. 이쪽에 보면은 2007년도부터 있었는데. 아니 2007년도에 나와서 업종이 뭔지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은 최대 주주였던 S모 씨와 대표이사인 K 씨. 이들이 투자나 대여의 명목으로 집행한 돈 중 없어지거나 회수불능 처리된 돈은 25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대부분의 돈을 횡령했고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만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를 장악한 이들은 회사 돈을 개인적 용도로 물쓰듯 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이 입수한 2007년 9월의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고급 술집을 다니고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명품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룻밤에 고급 술집을 2번이나 가기도 했습니다. 접대비 50만 원 상한선을 피하기 위해 술값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전화해보면 거의 술집에서 살았습니다. 본인이 자랑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룻밤에 2천만 원 쓴 적도 있다. 자기네가 먹은 게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옆방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 술 마시겠답니다. 거기도 1,000만 원이 나왔답니다. 잘해냈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각자 대표였던 김 씨가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이미 회사의 최대 주주 지위를 잃어버린 데다 170억 원의 빚까지 떠안는 등 작전 세력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상황에서 경영에 개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얘기해서 돌아온 답변이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라 정도지. 제가 할 수 있던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싸우는 건데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아무리 목청을 피우고 싸워봤자 저쪽에서는 주총 열어서 내보내면 끝이 않습니다. 저를. 관급 봉사를 전문으로 탄탄한 수익률을 갖췄던 A회사. 2007년 270억 원이란 적자를 내고 2008년에는 무려 380억 원이 넘는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고 횡령의 주 용의자들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던 김 씨의 인터넷 회사 역시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작전 세력에게 휘말려 얻게 된 70억 원 횡령의 혐의입니다. 뭐 전화기 사달라. 70억 해먹었는데 1억도 못 주냐. 많습니다. 뭐 그런 이제 뭐 악플 그런 거에 상당히 뭐 초연하다 생각을 했는데도 막상 또 당하다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착복한 내용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보도가 다 그렇게 나가서 과연 이게 재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다시 어디 취직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평생 운명이 따뜻할 텐데. 자, 강성훈 프로듀서, 이제 작전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 돈을 빼내는지는 알겠는데 김 씨도 이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 씨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김 씨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 씨 회사 직원의 월급을 A사의 돈으로 주기도 했고 현재 도피 중인 대표와 대주주가 회사 돈을 빼내는 과정에서 김 씨의 회사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자신들의 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법률적으로 이도 엄연히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이 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작전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회사 돈을 이렇게 빼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까? 네, 이것이 최근 코스닥에서 유행하는 무자본 M&A라는 신종 작전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내 돈 한 푼 없이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자본 M&A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선 작전 세력이 자신의 자금 없이 사채를 끌어들여 회사의 주식을 인수합니다. 그러면 작전 세력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인수할 때 쓴 사채 자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사채업자에게 돌려줍니다. 자신의 돈이 아닌 사채를 끌어들여서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한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사채업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돈을 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앞서 A사의 예에서 보셨듯이 작전 세력은 유령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낸 자금을 다시 사채업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전 세력에게는 뭐가 남는 겁니까? 예, 이렇게 자금을 돌려주고도 작전 세력에게는 주식이 남습니다. 인수한 주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적당한 기회를 봐서 주가가 좋을 때 처분함으로써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회사에 횡령할 자금이 남아있다면 또한 이를 빼돌려서 큰 이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 이런 작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구체적인 통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거래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모두 무자본 M&A 방식은 아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일어나는 횡령 사고가 최근 2년 사이에 매년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사채업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시장에는 무자본 M&A에 의한 머니게임이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취재진 앞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현실을 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의 제보였습니다. 코스닥 작전 세력에게 돈을 대주는 사채업자라는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상당량이 이러한 무자본 M&A에 동원되는 사채 자금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한자 배정 주식은 거의 70-80%가 다 입자에 꺾기에 전부 다 그게 딱 바로 빼져버린 거죠. 그 다음날 어떤 식으로 빼는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들어가면은 길게는 3일, 빠르게는 그 다음날 다 나와요. 다시. 이처럼 무자본 M&A에 사채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이자 자체가 2-3일 빌려주고 10% 이자 받으니까 생 거죠. 그러니까 좀 이혼 부담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하겠죠.
작전 세력들이 코스닥에 들어오면서 본연의 회사 사업보다는 머니게임으로 돈을 벌려는 상장사들도 많다고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년에 100억씩 적자라는 회사가 어떻게 끌고 나가겠어? 제품을 만들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거기 앉아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 정보통신 회사가 연구소도 없는 데가 있죠. 코스닥 시장은 정말로 정납사를 해서라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거기 안에는 뭐 횡령이다, 배임 이런 게 이게 좋습니다. 이런 작전 세력은 어떻게 금융감독당국의 눈을 피해가고 있는 것일까? 겉으로 보고 있어. 자기들 회계 처리만 제대로 딱 해놓으면은 마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짜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에서 나도 회사들을 이제 알아보려고 그런 거 보면 그런 거에 걸려서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금력이 있어가지고 몇 번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내 중식으로도 야 이래가지고는 정말 개미들은 다 죽겠구나 주식하면은. 강소은 프로듀서, 이 사채업자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네, 취재 중에 만난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몇 명에 지나지 않았던 무자본 M&A 작전 세력들이 지금은 수백 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 시장을 정상화시키려면 반 이상의 코스닥 기업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내에 작전 세력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정이 심각해 보이는군요. 바로 이 때문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당국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개인이 회사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문제점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감독이 중요한 것인데요. 실제로 사채업자나 소액 투자자들 모두 현재의 감시감독 시스템으로는 이런 작전을 감시하고 적발해 처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A회사의 소액주주 양형모 씨. 그는 벌써 1년 넘게 금융감독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A사가 상장 폐지까지 이르게 된 데는 금융감독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금융감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 도대체? 왜 사기 피해자의 정당한 증권범죄 신고를 이렇게 묵살할 수 있나 해가지고 2006년부터 A사의 주주였던 양 씨. 양 씨는 2007년 회사에서 지나치게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양 씨는 그해 10월 금감원에 횡령이나 배임의 혐의가 없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금융감독원에서 온 회신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 납득할 수 없었던 양 씨는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A사가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회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닌 것입니다. 주의 500만 원. 1년 6개월 동안요. 공시 내용 다 뒤져 들어가서 보고 출력해가지고 자료 다 검토하고 현장 조사하고 전국을 다 다니면서 유령법인 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 회사 돈이 횡령되고 있다고 확신한 양 씨. 무려 55번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한대요. 네. 아니 범죄를 신고를 했으면은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했으면 고발했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회신을 보내야지 업무에 참고한대. 내가 금융감독원에 1년 6개월 동안 증권범죄 55차례 신고한 게 자기들 업무에 참고하라고 신고했습니까? 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라고 신고한 겁니다. 작전 세력의 주가 조작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던 이명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2007년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조작 사실을 증거까지 첨부해 제보했다고 했습니다. 내부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작전 제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트레이 정도 입찰을 한 거예요. 주가 조작이라는 건 계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계좌 있었어요. 10억이었거든요. 뭐 한 개는 5억씩. 이 씨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작전 관련 자료들입니다. 작전 세력 내부자들 간의 계약서에 매매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작전 금액, 작전에 들어가는 일시, 수익에 대한 배분 구조까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이런 내부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조사가 금방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씨의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손실 보전 약간 2, 3개월 어느 정도 기다려봐라. 자기네들은 조사 중이니까. 저는 조사 중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조사를 해주겠다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오늘 했더니 담당자는 해외 출장 가고 연수를 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 사건은 아예 이제 누가 받았는지조차 담당자도 정해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1년 뒤 결국 이 씨의 제보는 사실로 판명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다시는 이런 제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지친 게 굳이 제가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수익 추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저는 그게 수익 추수를 보호해주고 싶고 피해를 이런 사람들이 아니 지금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도 안 받고 조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러는 입장에서 굳이 제가 나서서 또 할 필요가 있겠네요. 당국의 감시감독 소홀이 코스닥 시장에 혼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상장 폐지가 확정된 회사들의 소액주주 대표들은 부실한 감시감독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검찰에게 상장법인의 이런 위법 사실을 고소고발하였다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런 코스닥에서의 상장 폐지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현재 감독 당국의 시장 감시나 불공정 거래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감독원에 이제 뭐 민원 제기를 하거나 진정을 하거나 고소 고발을 했을 경우에 이게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에서 아직도 좀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일벌백계 하지 못하고 조금 더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금융감독원 측은 사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민원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검찰하고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행정 배임이라든가 그런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혐의자에 대해서 가령 출입국 금지를 시킨다든가 나름대로 바로 발빠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법적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저희들은 다 서류 심사에 의해 가지고 하는 상황이지. 감독 시스템 자체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관련 사건들을 수사했던 박수종 변호사. 현재의 감독 체계로는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벌어지는 작전 세력의 M&A와 그에 따른 횡령을 사전에 감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횡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회사가 극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상장 폐지랄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야 비로소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고 횡령 사고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사법적 제재를 취해야지.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내부를 감시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사실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감시 감독은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는 주로 주가 조작이나 기업의 공시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본 M&A 세력의 횡령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야 조사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코스닥 시장의 작전 형태가 변화한 만큼 이에 걸맞는 감시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는 절차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앞서가는 데 반해서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공하고 적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워낙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종 작전을 막을 감시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은 시스템보다는 투자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견제 장치는 그겁니다. 회사가 그런 모랄 해저드에 빠져 있고 위험한 행위를 할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견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거는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뭐 이런. 당연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견제 장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주주들이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이렇게 출자의 형태로 빼돌릴 때 이런 거를 사전적으로 막을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없습니다. 외부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금융감독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작전 세력을 응징하고 작전을 예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적 처벌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리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법부가 횡령이나 배임 같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한 경제사범에 대한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단순 생계형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전문가 범죄이기 때문에 적발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서 그 피해를 변제받고자 하는 유인이 낮기 때문에 매우 근절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범죄, 기업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발된 케이스에 관해서 엄중하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 유인을 미리 없애버리는 이런 예방 효과를 갖는 것이 그 경제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경제범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범죄 유인이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경우 이러한 기업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 파산한 앨론의 CEO였던 제프 스킬링은 분식회계 혐의로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케이블 TV 아델피아 창업자 존 리가스도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당시 리가스는 80살의 고령에 심장질환, 방광암까지 앓고 있었지만 법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력한 사법적 응징과 더불어 실질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으면 개인 소액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소수 작전 세력의 배만 불리는 코스닥 시장의 난맥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상장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주식을 발행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장회사는 발권력을 가졌다. 즉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의 일부를 수여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고, 그 상장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장치들이 견고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자금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전 감시 시스템과 강력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금융감독당국은 현실적으로 1,700개가 넘는 상장사 모두에 대한 사전적 감시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경영진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나 자주 경영권이 바뀌는 등 의심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감독 시스템을 발휘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취재 중에 만난 전문가들로부터 이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기업, 또 사업 종목이 자주 바뀌는 기업,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다른 기업에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강성훈 프로듀서 수고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벤처기업들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이 신종 작전 세력들에 의해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건실했던 중소기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개별 회사와 투자자들이 책임질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클린 코스닥 정책. 작전 세력들의 억울한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이 부실해지고 난 후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네, 가니까 벌써 다 빠져나가면 없다고 심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그냥 진짜 자살하고 싶었죠. 거기서 중국까지 와다 잡으러 올래? 좀 이런 아닌지?